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기관도 당연히 있겠죠. 맞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내분비 기관인 부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종양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부신 건강 관리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부신을 좀 제대로 알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자인병원 내분비내과 김영기 과장과 함께 부신 우연종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신 우연종이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부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 위험을 간과했던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신 우연종은 무엇이고 또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영기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부신 우연종이에요. 네. 사실 그냥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부신은 아마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당연히 생소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내분비 내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요. 우선 해부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콩팥은 양측 후 복막강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양측 콩팥의 상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부신입니다. 부신은 크게 해부학적으로 피질과 속질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피질에서는 우리 몸의 위기 상황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염분을 제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 그리고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여하는 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질에서는 우리 위기 상황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혹은 도파민 같은 카테콜라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장기 이름도 좀 생소하다 싶은 네. 부신에 네. 그다음에 질환 이름은 또 우연종이에요. 네. 이게 정확하게 부신 우연종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부신 우연종이라는 것은 이제 용어 그대로 우연하게 발견된 이제 부신의 종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신이라는 기관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부신의 임상 증상을 의심하기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부신 우연종이 발견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제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고 특별히 증상을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드물게 이제 뭐 소화기의 불편감이라던가 복부의 불편감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 검사,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우연하게 발견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뭐 결국 그 부신이라는 기관에 그러니까 종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것도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네. 우연히 발견하고, 네. 네네. 이 종양이 생기는 원인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좀 문헌들을 고찰을 해보면 사실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부신 우연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나이가 고령일수록 좀 더 잘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뇨나 혈압, 비만 같은 대사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도 좀 더 유병률이 높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미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에서 2% 정도 발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령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7에서 문헌에 따라 10% 정도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신 우연종이라는 게 뭔가 증상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보다는 무증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증상으로 발견된 이런 부신 우연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보면 약 80에서 85%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기능성 선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약 10에서 15% 정도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신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약 2% 남짓 정도는 우리가 이제 소위 걱정하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제 각 호르몬에 따라서 증상들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는 혹시 쿠싱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월상안이라고 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보인다든가,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이제 복부만 유독 이제 비만하는 양상, 또한 이렇게 고코티솔 혈증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당뇨,
그리고 혹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같은 그런 대사질환에도 취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도스테론이 과분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각 증상을 특별히 느끼기는 좀 어렵고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우리 몸에 전해질인 칼륨 수치가 낮은 저칼륨 혈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카테콜라민이 과분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테콜라민이 과분비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심한 두통이라던가 두근거림 그리고 발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앞서 이 부신 종양에는 비기능성 그리고 기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비기능성은 우리 그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비기능성으로 분류하고 아까 10에서 15% 정도로 말씀드렸던 게 호르몬의 그런 여러 분비를 일으키는 기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신에 종양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부신 네. 우연종인데 종양하면은 번뜩 떠오르는 게 이제 암. 네. 네. 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최근 문헌에 따르면 이제 일반 전체 인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약 2% 정도는 암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이제 타장기, 유방암이라던가 폐암이라던가 흑색종 혹은 신장암 같은 원발암에서 부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고 더욱 드물게 부신 피질 자체에서 기어나는 부신 피질암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부신에서 자체적으로 암이 네. 발생하기보다는 전이된 경우가 더 많은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악성 종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이돼서 발병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이게 증상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가 이상하네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질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신 우연종을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크게 이제 진단을 영상학적 검사와 생화학적 검사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런 호르몬의 과분비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검사상에서 호르몬의 과분비의 흔적이 발견이 되면 각각의 호르몬의 과도 분비에 대한 억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능성 호르몬 분비 종양에 대한 확진을 시행하게 되고 영상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양성과 악성을 좀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1차적인 검사는 비조형 증강 복부 CT를 1차적으로 권고를 하는데 사실 그 검사만으로는 임상적으로 좀 진단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형 증강 CT라던가 MRI 혹은 다른 원발암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ET-CT도 유용한 이제 검사 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영상학적 검사나 생화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신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부신 우연종이 어떤 건지도 알아봤고 또 검사 방법도 알아봤고 그다음에 할 일은 이제 치료네요. 네. 치료는 어떻게 네. 될까요? 가장 많은 이제 비기능성 선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한 치료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가이드도 미국 가이드라인을 좀 근간으로 해서 이제 정립이 되는데 이제 최근 가이드로 따르면 먼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 검사를 통해서 비기능성으로 확인이 되고 종괴 자체의 크기가 4cm 미만으로 작게 되면은 먼저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추적 관찰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적 관찰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으면 1년 정도 간격으로 약 5년 정도까지 추적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유럽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cm 미만의 비기능성 선종이고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는 추적 관찰 없이 지켜보라는 권고 사항도 있어서 그런 가이드라인의 재정립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에서 15% 정도의 기능성 선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1차적인 권고 사항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제거를 했을 때 완치율도 높고 재발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권고합니다. 또한 이제 부신암에 있어서도 이제 1기나 이제 국소장기 전이가 없거나 타장기 전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신 피질암 자체가 악성도가 높기 때문에 전이되고 이제
그 종괴 자체가 큰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신 자체를 절제하는, 그러니까 제거하는 수술을 네. 받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부신이 없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나요? 이제 반쪽 절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먹고 회복되는 경우에 중단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생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해야 됩니다. 부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편측 절제를 하게 되는데 편측 절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동안은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하게 되고 코티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정상적인 범위 내의 호르몬 분비 능력을 이제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후에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양측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생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감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동반되었을 때 부신 위기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가급적 저희가 양측 절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수술한다고 그러면 일단 환자 입장에서 겁부터 나잖아요. 네. 네. 수술 과정은 어떤가요? 수술 과정은 이제 환자의 여러 가지 나이라던가 기저질환, 환자분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기능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가능한 암으로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분비 외과 의사나 혹은 이제 비뇨기과 숙련대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서 수술 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먼저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호르몬 질환의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수술의 예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내분비내과에서 그런 수술 전 처치에 필요한 약물이나 혈압 조절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 후에 예를 들어서 부신 호르몬 같은 경우에 결핍됐을 때 혈압 저하나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런 호르몬 보충 치료에 있어서도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 후에 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술 후에 환자가 주의할 점들은 저희가 뭐 크게 뚜렷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복강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2에서 3일 정도면 빠르면 퇴원이 가능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좀 치료 기간이나 퇴원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한 일주일 정도에서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특별한 건 없는데 전신 마취가 깨고 나서 바로 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상적인 생활은 바로 진행 가능한데 다만 이제 수술 부위에 강한 압력이나 이런 것이 가해지는 좀 강한 활동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네. 이 부신 우연종이 암으로 발전했을 때요. 항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다른 장기의 원바람에서 전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바람에 대한 항암 치료를 하거나 혹은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그 부신에만 전이가 돼서 그 단일 부신만 절제했을 때 전이암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부신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원바람에 대한 항암 치료가 가장 이제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신 피질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항암 화학 치료를 하지만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악성도나 전이도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어떤 그 전신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래서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료에 있어서 이게 네. 가능한지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 각 기능성 종양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뭐 특별히 금기되는 사항은 특별히 보고된 거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환자분 그런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 그 검사 소견 등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맞는 약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적절한 이제 진료 및 검사를 통해서 상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치료를 하더라도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부신 우연종 재발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재발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능성 선종을 수술했을 때 거의 뭐 우리가 이제 과학이니까 100%를 말할 수는 없지만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을 때 완치율이 거의 98% 가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그 재발은 사실은 낫고 하지만 이제 암종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른데 국소암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재발률이 뭐 한 20-30% 되겠지만 악성 종양 즉 3, 4기 이상의 이제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률이 한 50% 가까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부신 우연종의 예후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암종이 보고되는 게 드물기 때문에 뭐 비기능성 선종이나 기능성 선종이라고만 한다면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예후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신 우연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신이라는 장기를 알아봤으니까 우연종 말고 그밖에 뭐 또 걱정할 수 있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부신 우연종에서 기능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과분비에 의해서 이런 질환들이 나타났는데 반대급부로 이제 오히려 이런 부신 호르몬이 결핍돼서 나타나는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부신 기능 저하증은 그런 질환의 이완 기간이나 호르몬 결핍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른데 이제 만성인 경우는 사실은 쇠약감이라던가 만성 피로감 혹은 이제 오심, 구토 등의 위장 장애 이런 것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만성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도 이제 무슨 감염 질환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급성으로 발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통이라 구토 등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피로감이나 쇠약감 등이 더 심해지면서 병이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의식 소실까지도 발생하는 치명적인 상황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부신 기능 저하증은 부신 우연종하고는 치료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치료는 이제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게 치료입니다.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1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신 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이제 호르몬 자체가 아예 분비가 굉장히 저조하거나 안 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염류 코르티코이드 등을 보충하고 때 이제 환자분의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성호르몬 이런 것 등을 보충을 하게 되고 2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흔한 원인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뭐 예를 들어서 통증 조절이나 이제 염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가장 흔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 약제를 우선 중단을 하고 우리 몸의 그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생리적 용량의 그 인공 합성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투약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신 관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뭐 이렇다 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진단을 받으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 외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럼 부신은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위암이라던가 대장암이라던가 유방암 이런 것처럼 정기적 검진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진료와 그에 맞는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저는 그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된 게 부신이라는 장기는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몸 정말 호르몬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평소 관리를 잘해야겠다.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생활 습관과 이 부신 우연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통계적으로 당뇨, 고혈압, 비만에서 뭐 많이 발병한다고 돼 있지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생활 습관을 권고하는 바는 없는데 그런 대사 질환들이 있었을 때 더 잘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사 질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하고
또한 이제 적절한 운동, 유산소 운동과 정기적인 근력 운동 등 이런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내분비내과 의사 입장에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술, 담배 멀리하고요. 예, 그럼요. 네. 네, 항상 듣는 얘기죠.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부신 우연종을 잘 모르셨거나 네. 혹은 이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신이라는 장기가 이제 굉장히 생소해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소개하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연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정기적 검진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우리 그런 당뇨, 혈압 등의 대사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치료를 했을 때 그런 임상 증상들이 굉장히 호전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검사 및 향후 치료 계획 혹은 추적 관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영기 과장과 함께 부신 우연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손이 막 떨리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손떨림이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파킨슨 병이래요. 네, 안정적인 상태에서 손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벼운 증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늦추는 일 없도록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에 늘 반복되는 거지만 몸의 변화를 늘 주의 깊게 살피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요, 부신우연종입니다. 관련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